오늘 주제는 스마트폰 환경과 출판 콘텐츠 비즈니스인데요. 요즘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국내에서 어떤 통계 보면은 600만 명, 어떤 통계에서는 70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쓸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이동할 때 쓰는 어떤 휴대용 단말기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생활 영역 그리고 사회 그다음에 정부 행정 기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태블릿 PC 바람이 불면서 이러한 굉장히 소용돌이 치는 출판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출판 산업, 출판 시장 그리고 이 출판 산업의 주체인 출판사들이 어떻게 자기 운명을 개척을 하고 또 출판 문화를 꽃피워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청중분들께서 오신 것 같고요. 첫 번째 발표는 정지훈 교수님께서 모바일 미디어 시대의 출판 생태계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정 교수님은 이제 아이패드 혁명이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공저자로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출판계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해박하게 출판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저술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초점을 갖다가 오늘 받은 게 이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태계라는 것이 원래 공급자 촉의 생태계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 이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축은 어디로 갔나 하면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을 쓰는 저자가 있고 유통하는 곳이 있고 마지막 소비자가 이제 독자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독자 쪽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가 계속 구성되어 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은 출판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체계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소비자 중심 체계,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 전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무슨 경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근에 보는 환경, 책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런 스크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먼저 필요해가지고 요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N스크린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N스크린 시대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4개의 스크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으로는 보통 TV 스크린을 이야기하는데요. TV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자 중심으로 이것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드는 컨셉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가 다르거든요.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TV 스크린의 어떤 기능은 뭐냐 하면은 가족 스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스크린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의 경험을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여기에서 휴대폰 스크린의 역할은 뭐가 되나 하면은 개인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리고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스크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제기됐던 게 PC 스크린인데 상대적으로 PC 스크린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PC 스크린의 역할은 스크린 그 자체의 역할보다는 네트워크라든지 저장소 그런 것을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빨리 보급되고 있는 이제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휴대폰 스크린인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개인형 커뮤니케이션 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들고 다니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내 개인 생활하고 붙어 다니면서 통신을 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셜 활동을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크린보다 개인화의 정도가 높습니다. 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블릿 스크린이나 TV 스크린과의 연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를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스마트폰과 함께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태블릿 스크린. 지금 최근에 아이패드하고 이제 갤럭시 탭 같은 7인치, 아마도 내년도에는 5인치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치, 7인치, 10인치 세 개가 커다랗게 이제 그 경험을 소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태블릿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기기입니다. 컨텐츠 기기로 바라봐야 되고 개인용으로 저작을 하고 멀티미디어로 소비하는 어떤 그런 스크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터치를 포함해서 굉장히 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전에는 컨텐츠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깨질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컨텐츠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하던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컨텐츠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컨텐츠에 상호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한 예는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 뒤에 발표하실 이병헌 팀장님께서 이병헌 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종이로 가지고 다니던 이제 다이어리나 노트의 역할도 어느 정도 대신하게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보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볼 수 있는 영상을 보고 이런 이제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컨텐츠의 태블릿 스크린의 역할입니다. 다음 주시죠. 이걸 이제 출판 쪽으로 좁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출판 쪽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특히 에코시스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이 도대체 그럼 무엇을 바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이 롱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와이어드의 편집장이었던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친구가 새로운 출판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무엇을 바꿨나 유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건데요. 다음 주시죠. 롱테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유통 체계가 메이저 유통 체계가 아닌 어찌 보면은 이제 마이너 유통 체계 그리고 또 과거에는 판매될 수 없었던 유통 체계를 통해 가지고 책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음 주시죠. 그래서 전통적인 수요 공급 모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소비자가 과거에는 유통 채널이 가지는 물리적인 용량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점 같은 경우에는 진열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극장 같으면 극장의 스크린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 시간의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에 의한 고객 접근성의 제한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커다란 유통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죠. 출판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산업들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서 롱테일 경제학이 이제 부상하게 된 거는 확장된 선택이 존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상의 재고를 무한정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렇게 됨으로써 재고 관리나 유통 비용이 저하가 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도저히 팔 수가 없었던 그런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가격 구조에서 우위를 가지면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온라인 서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게 된 것이 이런 비용 구조 측면에서의 혁신 때문에 나타났다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시죠. 이게 상징적인 그래프인데요. 출판 부분이 가운데 아마존닷컴의 예입니다. 보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가 뭐냐면은 지구상의 미국에 존재했던 오프라인 서점들을 전부 다 반젠노블 같은 곳에서 취급되는 모든 서점을 판매를 갖다가 종수를 따져서 판매액의 비율을 따지고 노란색은 뭐냐 하면요. 기존의 서점에서 팔 수 없었던 그러니까 진열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팔 수 없었던 종수의 책들의 판매 그 비율이거든요. 2004년에 이걸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무려 57%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진열을 못 했던 곳의 매출입니다. 아마존에. 책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에는
전에는 이걸 갖다가 판매를 아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판매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보시면은 좌측에 랩소디는 이제 음악을 파는 거고요. 우측에 넷플릭스는 영상, DVD 영상을 파는 건데 같은 컨텐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CD 파는 어떤 쪽하고 우측에 이제 그 비디오 파는 것보다 더 높죠. 저건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마존이 레코멘데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책을 사고 나서 롱테일 쪽에 판매되지 않았던 곳의 책을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기능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걸 픽업을 하게 됐어요. 안 팔리던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출판 산업의 영역을 갖다가 넓혀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파괴적 혁신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초기 출판과 관련한 어떤 그 산업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어떤 아마존의 등장이 전통적인 저자 출판사 서점의 구조에서 특히 서점의 존재감을 굉장히 약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출판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의외로 이제 유통과 관련한 비용 및 효율성이 출판사한테 돌아가면서 예상과는 달리 출판사와 컨텐츠 생산한 저자들한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책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고 재고를 안 할 필요가 없고 주문 수량과 판매 추이 같은 거 갖다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주니까 영업 및 마케팅 노력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서비스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예약 판매 제도를 통해가지고 되려 어느 정도 팔 수 있을지까지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진행이 되면서 서점은 망했지만 출판사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쪽은 좋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를 갖다 끌어냈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아마존이 혁신을 일으킨 부분이 킨들인데요. 다음.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하고 읽는 어떤 느낌을 비슷하게 바꿔준 건데 킨들은 무엇을 바꿨나 하면은 다음. 킨들의 혁신은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혁신입니다. 그래서 전자 잉크 기술, 이잉크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이에 찍어내던 출판물들을 완전히 가상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했죠. 종이를 없애는 것과 관련된 혁신인데요. 킨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콘텐츠 소비용 기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도 삼성전자하고 교보문고에서 만든 것도 있고 비스킷이라고 인터파크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만들면서 이제 콘텐츠 혁신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휴대폰 쪽에 적용하는 어떤 소설 같은 게 나오게 되면서 휴대폰에 읽기 적합한 형태의 소설이라는 장르가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쓰는 저자들까지 바뀌게 된 건데요. 휴대폰이라는 건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문장이 길면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소설의 길이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짧은 문장의 길이가 짧으면서 호흡이 짧은 형태의 소설을 이어가는 그런 작가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제 고객의 선택에 따른 저자들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시죠.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하고 태블릿이 나오게 됐는데 다음. 처음에는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아이북스라 그래가지고 애플이 소위 말하는 출판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도 들어갔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1년 못 지났습니다. 한 8개월 지나가 지금 결과를 둘러보면은 의외로 아이북스가 장악을 하기보다는 어디서 장악을 했나 하면 여전히 킨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킨들 아마존 킨들이 80%를 여전히 쉐어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킨들이 굉장히 빨리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 천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발빠르게 한 이유는 과거의 생각 같았으면은 그냥 킨들이라는 어떤 전자책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대항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걸 죽일 수도 있는 기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기계를 만들거나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놀랍게도 이 제프 베조스는 아이패드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킨들 앱을 내놔요. 아이패드에서 동작하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거죠. 책만 팔면 된다. 만약 기기는 이 아마존 킨들 안 팔리면 접으면 되지. 거의 이런 배짱으로 내놨는데 역시나 그 전략이 먹혀들어서 아이패드에서도 책을 사는 가장 커다란 플랫폼은 여전히 킨들입니다.